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게 되는데요. 9월의 이제 마지막 주이고요. 이번 주에 우리는 추석 연휴를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 거래일만 거래가 됩니다. 지난주에 시장에 사실 충격이 꽤 컸었죠. 아픔이 꽤 있었습니다. 변동성도 커졌고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뭐 국내에도 사실 뭐 대북 북한과의 긴장감도 있었고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2,400, 2,300도 깨진 상황인데요. 오늘 내일 이틀간은 사실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위아래로 불을 뿜긴 좀 어렵겠죠. 소강 상태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추석 이후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즌인데요. 구체적으로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보고요.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장효혁 팀장님 만나는데요. 장효혁 팀장과 함께하는 마켓 시그널로 먼저 가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과 또 이번 한 주 이틀밖에 남진 않았지만 시장 전망 전략 세우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400, 뭐 600, 3,000까지도 얘기 나오던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또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빠지니까 이제 사람들도 심리가 또 쫄리잖아요. 네, 네. 예,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 지난주에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네. 뭐 어디 대표님들 이제 인사하고 뭐 네. 미팅하고 하면은 하나같이 다 물어보는 게 예.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네. 이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가 거래소 기준으로는 뭐 한 6%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이 거의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장 가만 돌이켜 보시면 밀릴 때 사면 먹는 시장이었어요. 이제까지 조정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정이 발생될 때마다 사면 먹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소 좀 격한 조정, 다소 좀 빠르고 과격했던 조정 이게 나오고 나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죠. 오늘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차트서부터 하나 보시죠.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방향성 쪽으로는 아직 고민 없는데 속도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RSI 상대 강도를 몇 주 전서부터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가지 찬 듯한 느낌인데 RSI 봤을 때 뭐 기술적 분석 뭐 이거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애써서 무시할 필요도 사실 없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70 넘어가면은 과매수 영역이고 30 밑으로 오면은 과매도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을 넘나들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렇게 과격한 조정이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RSI 이 조정폭 한번 보시면 역대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단 코스피만의 일이냐?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도 뭐 거의 수직으로 RSI가 빠졌고 코스닥은 거의 뭐 절벽 분위기로 이 RSI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RSI면은 이 전체 상승폭 더하기 전체 하락폭 이 분모에 이게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는 전체 상승폭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탄력적으로 오르냐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 빨간색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종목 무차별적으로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 미증시가 좀 흔들렸어요. 근데 미증시가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 나스닥이 플러스였을까요? 마이너스였을까요? 주간으로 하게 되면 네, 주간으로 봤을 때 그렇겠네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 나스닥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돌리고 그래가지고 네, 지난주 예. 나스닥은 1.1% 플러스입니다. 그럼 우리 증시는 뭐 해외 증시가 많이 빠져서 빠졌다? 뭐 이거 사실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도 뭐 신용장고 얘기할 테니까 뭐 B2 규모가 뭐 17조 원이다. 뭐 지난 23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반대 매매가 뭐 300억을 넘었다. 뭐 9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뭐 이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개인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정상이에요. 로스를 찍었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지난주 개인 수급이 마이너스를 찍었나요? 아니요. 지난주 개인 수급은 플러스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읽기에도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빠지면 사서 먹는 시장이라는 이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긴 사는데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수급에는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걸린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HTS 거래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 HTS 팝업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증권사에서 신용 매수가 중단됩니다라고 이제 맞아요. 이 공표되는 팝업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 대비해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까지 개인이 주도하는 매수 수급에서 개인이 주도하는 매수 수급에 계속 밑에 군부를 떼고 있었던 게 뭐 신용 매수를 동반한 뜨거운 뭐 동학 개미 운동의 연속이었는데 이게 일단 브레이크가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매도하던 쪽에서 매도가 줄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매도하는 쪽에서 매도가 줄지 않았으니까 빠진 거죠. 먼저 기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공매도가 금지됐죠. 금지 조치가 연기됐죠. 그러니까 종료가 연기된 거죠. 내년 3월까지 흘러가게 될 텐데 예전에도 방송에서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공매도 시장에 막아주면 좋죠. 예, 이건 뭐 두말 나위 없는 뭐 사실입니다만 공매도라는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차익거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익거래가 뭐예요? 싼 거 사고 비싼 거 파는 게 이 차익거래거든요. 그러면 현물값 사고 선물값 사고 균형을 맞춰서 돌아가는 게 일반적 시장인데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평가됐다.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어요? 선물을 매도하면 돼요. 예. 근데 현물은 이거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사실 공매도인데 공매도를 막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현물 고평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물값이 싸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고평가돼 있는 현물을 팔고 저평가돼 있는 선물을 사는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가겠죠. 지난 아니죠. 이번 9월만 기관 매도가 6조 원 정도 나갔는데요. 6조 원 중에 2조 원 이상은 이 매도 차익 거래로 들어갔습니다. 금투 계정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갑자기 줄어들 만한 이슈가 사실 별로 없었다라는 거고 운용사들 요즘에 뭐 공모펀드 들고 계신 분들 얼마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나마 들고 있었던 공모펀드들 이제까지 쭉 잘 버티던 것들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환매하셨잖아요. 그럼 환매하면 운용사들은 뭘로 대응을 해야 돼요? 매도로 대응을 해야죠. 뭐 고객이 환매를 했으니까 시장에 팔아서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기금이 매년 초에 목표치를 제시하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뭐 얼마까지 채우겠습니다. 뭐 이거 발표하잖아요. 다 까먹으셨을 텐데 올 초에 몇 퍼센트 제시했어요? 17.3%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연기금 자산 중에서 국내 비중이 17.5%입니다. 그러니까 모가지를 넘어가 버린 거죠. 얘네가 많이 사서 넘은 게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 매니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이 액션은 빨간 버튼일까요? 파란 버튼일까요? 파란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매도에 좀 많이 기울었었던 거고 게다가 지금 이거 뭐 정치적 발언 전혀 아니고 그냥 주식쟁이로서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뭐 15억 이상 한 종목 들고 있으면은 뭐 부자 맞죠 뭐. 예. 그게 뭐 10억 원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그 뭐 10억 원도 뭐 부자 맞죠. 네. 3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뭐 3억 원도 부자 맞긴 맞는데 네.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직계 존속 비존속 다 합쳐서 3억? 이러면 조금 뭐 애매하거든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양도 차익 과세 전면 다 때린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벌떡 들고 일어났죠. 근데 3억 원 이상으로 이제 이 대주주 한도를 내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조용했거든요. 왜냐? 3억 원 이상 내가 안 들고 있거든. 근데 내가 애써서 이제 시장에서 비투로 들어오든 뭐로 들어오든 발을 들이고 나니까 시장 빠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강행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도 안 된다 그러고 여당 내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이거 뭐 금감위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발표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양도과세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말까지. 일단 팔아야죠. 팔으란 네.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구가 맞아서 돌아가면서 이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쭉 실려서 올라갔는데 이 거래대금, 거래량 이거는 미인대회 같은 거예요. 내가 예뻐 보이면 상대방이 봤을 때도 예쁩니다. 내가 괜찮아 보이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표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좋아 보이면 거래대금,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주에 갑자기 확 꺾여버리는 거죠. 그럼 뒤집어서 한번 이걸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과연 밀리는 시장에서 거래대금도 안 실렸다. 그럼 진성으로 밀린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10% 조정폭을 넘어가면은 사실 이 강세 기조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정폭이 10%를 넘어가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려서 거래대금이 실려서 밀렸다. 그러면 사실 좀 얼죠.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날려 빠졌다. 이런 느낌이 원체 강하게 들죠. 장중에 코스닥이 이 지수 하락폭이 5%가 넘어가는 이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급할 이유가 없죠. 이번 주에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추석이라는 게 뭐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노니까 좋긴 합니다만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이거든요. 우리는 놀지만 해외 증시는 계속 열려요. 그럼 계속 열렸던 미증시를 언제 반영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방에 반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뜨겁게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이 매수가 뒤로 물러나기 마련이고 뭐 소위 물린 사람이 없었으니까 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종목들은 물린 사람이 없잖아요. 이쪽에서 차익 실현 뭐 쭉쭉쭉 나가다 보니 시장에서 가볍게 날려 빠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뭐 신용 부분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 걸리는 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보는 그림처럼 이거 뭐 굉장히 짧게 본 거긴 한데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이 거래 비중, 그러니까 얼마나 주도를 했느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로 상회하는 구간도 있었어요. 지난주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뚝 떨어집니다. 이게 60% 중반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끌고 왔었던 게 이 개인인데 개인 쪽에서 수급이 급격하게 리드가 둔화됐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 해외 변동성도 커졌겠다. 뭐 거기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굉장히 잘 버텼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거에 좀 쏟아졌던 거 아닌가. 게다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외국인이 갑자기 이제 선물 만계약 팔면서 당장 내일 이 뚜껑이 뽑힐 것 같은 그런 불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과거에도 그런 경우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 경험상 봤을 때 만계약 이상 깠을 때, 만계약 이상 매도로 팔아치웠을 때 그게 저점을 찍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물리고 물려서 이 그림 온 거지 사실 뭐 시장이 뚝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슈는 좀 작다라고 보고요. 갑자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어느 한 군데로 증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폭이고 원체 강했었던 시장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겠느냐.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야 역시 뭐 미증시를 사야 돼.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나스닥이 더 뜨겁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미증시 이거 밤잠 안 자고 이거 할 거 못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그냥 미증시 하는 게 맞겠구나. 이게 올라오니까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도 같이 한번 보면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유동성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증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돈 푸는 속도가 떨어진다. 뭐 추가 부양책도 안 나왔고 뭐 연준에서도 뭐 이제 옛날보다는 뭐 한시름 돌렸으니까 이 글로벌 유동성 규모가
이렇게 가는 거지 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꺾이는 것 같은 이 뉘앙스로 많이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가 주가 빠지는 거 용납할 리도 없을 거고 우리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내 주식 투자자가 이렇게 늘었는데 3억 원 양도과세를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한적인 거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는데 추석이라는 불확실성 기간과 맞물리면서 다소 좀 과격하게 조정을 받은 거지 시장이 부러졌습니다. 라고 언제 시장이 부러진다 하고 부러졌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슬금슬금 빠지는 게 일반적인 건데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뭐 여기서 이어지면은 할 말 없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뭐 긍정적인 뉴스들 몇 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정상적이었던 조정을 뒷받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아마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였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네, 그죠? 맞아요. 예,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버틴 분도 계셨지만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일단 그래 불안하다 해서 줄인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오늘 내일 있다. 뭐 미리 가 아니면 확인하고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서 살까? 그럼 뭘 다시 채울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결국. 저도 네. 마찬가지로 많이 줄였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였는데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제가 최근에 뭐 얘기했었던 뭐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인 게 아니고요. 밑단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하던 중소형주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 이 그림 하나 보시죠. 이건 역으로 표시했어요. 위로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과거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쭉 떨어지는 그림이었던 거죠. 이 그림에 맞춰서 시장은 계속 나스닥의 상대 강도가 뻗어 올라왔어요. 즉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할인율 값이 작아지면서 미래에 있는 이익을 지금 현가로 할인할 때 이자로 할인을 하잖아요. 이 할인율 값이 작아지면서 성장성, 뭐 성장에 배팅하고 있는 주식줄에 주는 이 배점이 좋아졌던 겁니다. 멀티플이 좋았던 거죠. 근데 최근 시장에서 금리 하락이 뚝 멈추다 보니 오히려 금리가 조금 뭐 머리를 들고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 나스닥의 상대 강도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시중금리가 이제 앞으로 업사이클로 돌아갈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박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시중금리가 업사이클로 돌아가서 금리 인상 기조로 밀고 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아유, 그런 거 아직 멀었죠.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금리 구조도 급격하게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 오르니까 또 무슨 얘기 나와요? 부양책 얘기도 없고 백신에 대한 기대도 없으면 여전히 뭐 이 대형 테크주들이 뭐 좋은 대안이다. 이거 JP 모건이 한 얘기고요. 뭐 짐 크레이머 뭐 이런 유명한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뭐 있어요? 뭐 얼마든지 뭐 나올 수 있는 뭐 조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뭐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 뭐 빵 다시 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금리가 업사이클로 돌아갈 환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준이 제롬 파월이 내가 이제까지 잘못 봤어. 난 앞으로 금리를 밀어붙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시장이 뚝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나스닥 얘기인데 네. 나스닥에서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어디가 눈에 보이는지. 조그만 주식들은 지금 저 밑에 있는 점들은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저 기업들 해당되는 거는 시총 비중으로 그린 네네네 시총 비중으로 그린 예. 건데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뭐 페이스북, 뭐 그나마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 테슬라, 뭐 인텔, 뭐 넷플릭스, 요 정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애들이에요. 나머지 밑단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뭐 점 찍어 있는 것들 이런 거 움직이는 거 시장에서 관심도 없어요. 그럼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쳐다보는 거는 뭐 다 요 정도 쳐다봤던 얘기거든요. 이거 말고는 사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종목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갑자기 테슬라가 부러진다? 지금 나오는 뉴스사에서 아니죠.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거 뭐예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클라우드를 끌고 가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갑자기 부러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미증시가 어느 날 갑자기 부러질 만한 이유를 잘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이 성장주의 상대 강도가 한국보다 뭐 월등히 좋았다? 뭐 당연한 거죠. 잘 나가는 기업들은 미국에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논란에는 나올 수 있어요. 아, 좀 과도하게 점수를 많이 줬나? 야,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이거 작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야? 그럼 내가 이걸 지금 매수 버튼을 또 눌러도 되나? 이런 고민들은 남을 수 있지만 뭐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내가 틀렸어. 이렇게 나올 답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 하나 이제 두고 다른 그림으로 한번 그래, 그럼 네. 가치주를 한번 보자. 가치주로 봤을 때 그러면 잘못될 거냐? 그럼 우리 대한민국 대표 가치주 삼성전자 얘기를 해보자. 지난 주말에 얘기 뭐 나왔어요? SMIC도 규제한다고요. 네, 그죠? 때려잡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물론 SMIC하고 이 삼성전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만 봐도 파운드리 1등은 TSMC고 네. 절반 넘게 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고. 이가 삼성전자. 네, 2위가 삼성전자 19% 정도 합니다. 네. SMIC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나요? 5위 한다고 네, 했어요. 기사 보니까. 5% 예. 정도 해요. 예. 그러면 SMIC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 반사이익 어디로 올까요? 결국은 삼성전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뭐 가치주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쪽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과도하게 몰렸던 쪽에서 머리를 좀 숙였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뭐 밑단에서 이제 삼성전자 들어올려도 뭐 전혀 이상할 거 없고 뭐 지수도 뭐 때마침 조정도 많이 받았겠다. 뭐 얼마든지 갖다 끼울 수 있는 퍼즐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 배터리 데이 가지고 얘기들이 많은데 예. 시그널은 굉장히 명확했었다라고 봅니다. 최근 2차 전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배터리 데이에서 준 시그널 뭐 그냥 간략하게 소개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시그널 단가 빼겠다. 예, 단가 빼겠다. 원가 절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자체로 못 뽑아내니까 일단 니네 거 갖다 쓰되 내가 좀 싸게 끌어와야 되겠다. 가격 낮춰. 네네네. 네. 그리고 다음 뉘앙스는 뭐였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내재화 내 걸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이 센티가 좀 많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보여줬었던 뭐 네이버 카카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반토막이 난다? 이런 그림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한 사실 시장에서는 뭐 급락이라는 그림을 추가로 그리진 않을 거니까 주말에 나온 뉴스도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뜨거운 얘기인데 빅히트가 SK 이 바이오팜의 흥행을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기관청약에서 이제 오늘 공모가하고 이제 기관청약 경쟁률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집계된 거 보니까 넘었더라고요. 카카오 그 다음 이제 뭐 대여가 뭐 크래프톤 얘기 나오고 뭐 카카오뱅크 얘기 나오고 뭐 몇몇 개들 얘기 나오잖아요. 카뱅 얘기 한번 해보죠. 요즘 카뱅 지분 갖고 있는 애들이 워낙 뜨거우니까. 예. 카뱅이 지금 시총이 40조가 나옵니다. 이 40조 시총이면요. KB, 하나, 우리, 신한 이거 합친 시총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여수신 장고 한번 보게 되면 뭐 굉장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장에 뛰어나오고 나면은 게다가 얘네 적자도 아니고 흑자예요. 그러면 이거 시장에 띄우고 나면 40조를 불러줍니다. 지금 현재. 이거 시간 지나면 아마 더 불러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나 명확한 그림이 나오죠. 누구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카카오뱅크 딱 들었을 때 누구 거 같아요? 누구 거 같아요? 이름에 써 있잖아요. 카카오 거잖아요. 예. 카카오가 제일 많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밑단으로 들고 있는 것들.
뭐 한국금융지주, 뭐 한국밸류자산운용하고 합치니까 33.53% 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럼 증권주 고를 때 뭐 고르는 게 유리하겠어요? 과거에도 우리 한국금융지주 예. 얘기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KB라든지 뭐 넷마블은 뭐 주가를 이미 뽀뽀도 남았으니까 뭐 넷마블이나 뭐 예스24 그 얼마 안 되는 것까지 시장에서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뭐 올라오는 카뱅 분위기도 충분히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림 아니겠느냐. 시장의 조정폭이 깊어지니까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좀 과격하게 왔었던 타이밍이 좀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 추석과 맞물린 이 과격한 조정이었지 시장이 부러졌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 시그널들은 아직 없지 않은가라고 판단합니다. 예. 본인이 계신 회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한국금융지주하고 KB금융하고, 네, KB금융은 금융주 그랬는데 이제 금융주보다는 카뱅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쪽에서 말씀을 두 종목을 제시하셨고요. 예, 한 줄 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10% 물러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저점 부근에 선을 긋는데 2,400 중반에서 물러났으니까 뭐 2,200에서 2,300 뭐 요 정도 사이에다 선을 긋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룸을 제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격 매력이 높아진 종목들로 먼저 손가락에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추석을 앞두고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 동안에 매수 버튼을 강하게 못 누를 거 아니에요. 추석이라는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될 이 그림 쪽으로 상당 부분 무게를 실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효혁 팀장님 말씀했습니다. 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석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윤곽들을, 그림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